추경호가 한동훈 당시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아래로 좀 내려와 달라. 너 본회의장에 있지 말고 내려와 달라. 요거는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당연한 굉장히 거고. 중요하다 이거. 이게 표결 방해 시도라고. 나는 내가 용감해서 이렇게 막 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명태균이랑 엮인 게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근데 명태균이 이런 장난질 할 때 말 못하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뭔가 사이다 해줄래. 네. 자 오늘 최경영 기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독점적인 정보를 또 들고 왔거든요. 오늘 또 큰 건 하나 해내셨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요새 이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현이의 이야기를 먼저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귀현 이야기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 좀 제가 분명히 짚어두고 가고 싶은 게 있어. 네.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농객 또는 넥타이맨 점잖은 중도 표방 농객들이 그래요. 지귀현이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올까봐 지귀현이를 흔들어 제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딱 박치하고 갑니다. 네. 지귀현이가 윤석열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지귀현이의 문제는 문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석방시킨 거, 예. 그 문제 해소 안 됩니다. 당연하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네. 재판 지연시킨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 그대로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요거는 좀 분명히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경영 기자님이 이 지귀현이를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재판장으로 이게 랜덤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누가 진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귀현이가 들어간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 배당 시스템 우리가 늘 이야기했고요.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기억나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그 석공 사건, 부러진 화살. 네. 예, 성균관대 교수였다가 제2명에서 탈락하신 분이 법원 앞에서 계속 시위를 벌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를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예. 석궁으로 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성기 씨 주연의 영화도 나왔어요. 부러진 부러진 화살. 화살이라고. 제가 사실은 그거를 그때 취재를 하고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컴퓨터 배당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법부에서. 네. 그때도 컴퓨터 배당 시스템이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너무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그분 인생은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분은 다시 이제 성균관대로 제명 안 됐고요. 네.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배당 시스템에 관해서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전부터. 네. 근데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저를 도와줬던 법원의 취재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컴퓨터 배당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랜덤하게 무조건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배정 방식이 있어요. 다른 배정 방식이 그럼 뭐냐? 적시처리 필요 사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은 다른 식으로 배정을 하도록 대법원 애교에 돼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예. 다른 방식으로 재판장을 배당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게 법이 아니고 그냥 내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본인들 내규에 그렇게 돼 있어. 처음 들어보네. 예, 그래가지고 1조부터 5조까지 한 5개의 요건에 되면 이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인정이 돼서 그 사유 같은 거를 써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입니다. 자,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그러면 누가 사건 주관 배당자라는 사람이 하거든요. 사건 주관 배당자라는 사람이 하는데 사건 주관 배당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그게 법원장이에요. 법원장. 네, 그럼 서울중앙지방 법원장이 이 사건을 배당을 하는 거고 거기에 관한 권임은 보통은 수석 부장판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이 두 가지의 애교를 한꺼번에 한번 봐볼게요. 네. 수석 부장판사든 법원장이든 법원의 수뇌부가 이거를 중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하는 거야. 천대협이 만나네. 그렇죠. 그러면 2인자인 대법원의 2인자인 천대협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 사건이니까 빨간 딱지 붙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빨간 딱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애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측 공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고무인 날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법원 관계자들은 빨간 딱지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근데 이게 빨간 딱지가 진짜 돼 있는 사건인가?라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확인을 밖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랄지 변호사들이랄지 노유 변호사님도 뭐 법원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아는 판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네. 그거는 약간 좀 불법적인 게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법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프라이버시 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기자들이나 변호사들은.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2025 고합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네. 2025 고합 129 법원 도서관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 나와 빨간 딱지가? 빨간 딱지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밖에 전산망에서는 그걸 도저히 볼 수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재판 사무 시스템을 통해서 적법한 자가 그거를 봐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 근데 이 사람은 적법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 예, 그래서 두루두루 알아봐서 확인을 했더니 빨간 딱지가 붙여 있었어요. 아, 그럼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 그 예, 얘기부터 예. 빨리 해주셨어야지.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럼 천대협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음. 직위원을 그럼 누가 선택했냐는 거예요. 예. 중앙지방법원장이 선택했냐, 수석 부장판사가 선택했냐, 아니면 대법원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선택했냐. 답 이렇게 나왔네. 되면 답 나왔어. 천대협이랄지 조의대가 몰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천대협은 이건 알았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1부터 5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이런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어야 돼라고 하는 게 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이 중요 사건으로 붉은 낙인을 찍는 겁니다. 와, 거기에도 반하네. 그쵸? 빨리 재판하라고 이거를 따로 뺐는데 늦게 재판해. 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진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본인들이 고무인 낙인을 찍어놓고 그렇습니다. 직연이는 사람을 앉힌 다음에 이런 사건은 이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법원 내규에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희롱하고 국회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냈다. 최경영 이거는 진짜 홈런이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이걸 계속 봐줘야 되지? 그러네 진짜. 야, 이거를 그 국감 할 때 그 법사위에 좀 제출하시지. 나도 장경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제 보도했어요. 어제 보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 네. 이미 10월 20날 네. 그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죠. 실제 그 이후에도 국감에서 그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죠. 저도 제 TV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한 사람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좀 띄워드리는 건데. 죄송해요. 씹지 말라고 띄워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대법원 재판 예규입니다. 예. 네. 이게 실제 예규고 조항은 7개밖에 없어요. 7개의 조항이 있는데 네. 지금 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고 저는 이 예규 중에 오히려 또 뭐에 주목했냐면 네. 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의 배당 특례라는 조항이 있고요. 네. 그 5조 1항을 보면 사건 배당 주관자 이게 법원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법원장은 이렇게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하고 나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또 적시처리를 6조에는 적시처리를 위한 지원 조항으로 재판장은 사건의 적시처리를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원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 지금 직위원이 일반 사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했고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그 판사들 일부 좀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치하고 했잖아요. 네. 그런 조치를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할 지들이 수 했어야 있었다는 돼. 거예요. 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스스로 지정하고 배당을 이렇게 특수하게 했다면 네. 그거에 따라서 신속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 근거 규정도 있었다는 예.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다 방치했다는 지금 거예요. 다 무시하고 있는데 그 직위원이가 일반 사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이 그 허황된 의심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내규에 법원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법원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임 사무관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배정한 다음에 그 필요성까지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원 행정처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고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수석 부장판사와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네. 서로 간에 그러면 이제 좀 심하게 악의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이야기했다가 아니고 짰다. 심하게 공모했다. 표현하시면. 예, 좀 악의적으로 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또 짜서
컴퓨터 배당인 것처럼 어거지를 썼다. 음. 국민을 계속 기만해 왔다.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렇게 겁니다.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네. 지기현이가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이거 뭐 조이대와 관련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우리는 막연한 의심을 했죠. 예. 그러나 결국은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1,000대여백에 보고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네. 빨리 처리하려고. 그런데 늦게 처리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데 일반 사건도 계속 하고 있다. 다 문제네. 이상하죠. 그 과정에서 어떡하라고 윤석열도 풀어졌었고. 어. 예. 아, 이거는 뭐 우리의 의심을 굉장히 강화시킬 만한 그런 결정적 정황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저 가야 되니까 네, 이제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근데 다음에 뭐 2부에서 이야기한다는 2부 부동산 이슈 있죠. 부동산 이슈 네. 관련해 가지고 국공유지 그 처리 헐값매각. 예, 헐값 매각 그 매각 자체를 그 중단하라고 어제 이제 지시가 이재명 내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숟가락을 얻는 건 아니고 네. 최경영 TV에서 한 2주 전부터 계속 그 보도한 사건이 있어요. 아. 자양동 680-67번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재개발 구역 쪽인데요. 그쪽에 이제 서초동과 강남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603곳이 카톡방을 운영하는 곳에 이 4천 한 300평 정도 되는 680-67번지입니다. 요 땅의 주인은 정보통신부 73%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를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땅이 공시가가 1,055억 정도 돼요. 예. 1,055억 정도 되는데 약 1,000억. 550억이 나왔었습니다. 와. 550억. 예. 공시지가가 서초. 천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보한 사람은 와. 서초와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603곳 예. 거기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입니다. 아. 예, 내놓으라는 분들의 중개업소 사장님 한 분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제보를 한 거예요. 와. 너무나 화가 나서 이게 지금 나라 재산이 다 팔려 나간다. 와. 근데 이 땅을 매수하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네네. 내가 의왕에서 네. 똑같이 공시가의 반값으로 나온 땅을 네. 놓쳐서 이 자양동 땅은 꼭 사야 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접근을 한 것이고 예. 이 땅은 그 압구정동에 있는 모 부동산이 지금 내놨고요. 네. 그리고 매수 대기자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중개업소가 한 5군데가 붙었어. 603곳 중에서 5군데가 붙어가지고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만약에 성사가 되면 컨설팅 비용이 20억 원이에요. 와. 그 중개사에. 예, 중개 와. 5곳이 이제 나눠 먹으면 이제 한 4억 원 정도씩 되는 거죠. 아, 그래도 남는 장사지.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성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헐값 매각 중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는 이게 우리가 내보낸 적이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안 팔았다. 캠코 온비드나 이런 데 땅 안 팔았고 네. 요거 경매 신청 안 했다라고 예. 관련 사실에 관해서 사기일 것이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이랄지 여러분들이 통계로 국감에서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못한 훨씬 못하고요. 네, 수익 계약이 많더라고요. 예, 수익액도 굉장히 많고.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공시가가 1,000억이지만요. 실제로 시가는 더 시가는 올라가지. 7천억에서 8천억입니다. 에? 7, 8천억? 7, 8천억? 아 진짜. 공시가가 1,055억. 아니, 그거를- 아니, 기자님 너무 높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랑 땅값과 건물값을 그 중개업소 분들만 주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캡처를 해서 최경영 TV에서는 보도를 했었는데. 아니 그 7천억짜리를 결국 500억에 팔려고 했다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제정신은 아니지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다른 분들 아 2부까지 기다리세요. 안 되겠네. 2부에 나오셔야겠네. 이거 심각하네 문제가. 아니 그냥 정통부는 본인들은 이제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정부 사이드나 뭐 대통령실은 확인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내려온 적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안 그래도 그거 보고 보도자료 내려고 했다. 네. 최경영 TV 보고 보도자료 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믿어봅시다. 믿어보는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와. 이게 왜 이렇게 통통통 튀는 유통구조를 만들었냐. 농산물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당근을 현지에서 농민이 100원에 팔아요. 네. 밭대기로. 네. 서울에서 소비자가 2,000원에 삽니다. 흑당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20배죠. 네.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땅값은 띱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든 뭐든 모든 건축물의 60% 많게 보는 분들은 7, 80%까지 보지만 60% 정도는 땅값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시공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툭툭툭 이 사람이 이제 550억에 진짜 샀다고 쳐요. 550억에 사 이걸 실제로 35층짜리 건물로 올렸을 때 네. 시공비 빼고 땅값만 35층짜리 건물로 올리면 각각의 땅값만 얼마일 것 같아요? 1조 5천억 원이 나옵니다. 와. 다 계산한 거예요. 와, 각각의 땅값. 아. 네. 가지마 남아 있어. 와. 1조. 1조 5천억이 나. 와.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근데 이 시행사가 진짜 시행사냐? 시행사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와. 어떤 큰 건설사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람잡이. 와. 왜냐하면은 땅을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산다고 한다. 어디에서 대기업에서 산다고 한다 그러면 땅값을 굉장히 높게 받거든요. 와.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하거나 뭔가 이런 시행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안 냅니다. 진짜 주인들의 이름을 안 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툭툭툭툭툭 7단계 정도 거쳐서 땅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 뒤에 모피아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배제할 수 없고요. 기재부, 국토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 그래서 미쳤네. 이재명 정부가 툭 던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툭 던진 그 말 있잖아요. 네. LH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네. 이 말이 국토부의 관계자들, 그다음에 기재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시행하시는 이 거대한 시장, 시공사까지 포함해서 이 거대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시장 관계자들 분들만 아는 거예요. 엄청 큰 이거 사건이네.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이게 엄청 큰 사건이야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지. 네. 일탈적으로 자양동 688, 그렇죠. 67 이거 정보통신부가 뭐 안 팔한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LH 공공시행으로까지 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 얼마나 많은 헛짓거리를 하는 이 그렇겠지. 유통 단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 얼마나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가는 그런 기득권의 시스템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암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야 대단한 와. 걸 해내셨네. 네. 최경영 기자님 남아 계세요. 대단하시네. 아니 이거는 진짜 하나 다 했어. 아니 진짜 너무 너무 훌륭한 부분이야. 예. 이거는.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한 3차례에 걸쳐서 이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와, 좋습니다. 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했으니까 또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가서 또 페북에 제 욕 쓰세요. 네.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하다. 와, 진짜 오늘 심각한 문제네. 네. 우리가 뭐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2부에서 본격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재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보수 폭격기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어제 이제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네. 곽정근 사령관이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음. 때부터 윤석열이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윤석열이는 야 그날 우리 막 술 먹고 재밌었잖아. 근데 무슨 야 우리가 시국 얘기하냐 이따위 쓰레기 같은 말을 쓱 하니까 네. 곽정근 사령관이 거기에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윤석열이가 된통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아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만든 거니까. 계란말이.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진짜 비열하고 악마 같은 거야. 곽종근 사령관 사실 인생 망쳤거든요. 네, 윤석열이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저 악마 비열한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나를 우롱하니까 결국 못 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총으로 쏘려고 했다. 와, 나 진짜 열받네 이거. 어디 보셨습니까?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정말 속된 말로 추접스러운 예. 추접스러운 극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입장이 바뀌면 바뀌었어야지 저렇게 자기 살겠다고 없는 얘기를 덤탱이 씌워가면서 네. 너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이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취한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날이 10월 1일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날 계엄 실제 그 발령한 지 2개월 전 예. 일이고 우리가
그 전 과정들이 쭉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되는 것인데 이날 반국가 세력 비상대권 확보해야 될 장소 등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머릿속에 이미 여러 가지 구상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저질스러운 발언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국군의 날 말 그대로 군인들의 생일날 그렇죠. 그 장교를 앞에 두고 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였다는 거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네. 확인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한 증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이 너무 이제 헛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곽정훈 사령관이 이제 말장난이란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장난식으로 궤변을 일삼다 보니까 아마 참다가 이제 저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저 곽정훈 사령관의 저 한동훈 뭐 총으로 한다는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내란숙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는 큰 차이를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좀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전두환의 망령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같이 했던 동료를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국민들 목숨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이 재판에 지금 나오는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발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그의 거짓말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죠. 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도 아니야. 그러네. 굳이 저런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예. 거거든요.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올해 초에 경호처에 대해서도 뭐 총으로 쏴서 막아라 총 얘기 맞아요. 많이 했거든요. 네. 오히려 저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일 어이없는 게 그 와중에 저 엄중한 재판장에서도 계란말이 나면 계란말이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걸 또 그리고 김치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 김치는 그 강남 고깃집에서 조금 맛있는 거라 내가 그거 갖고 온 겁니다. 공수한 겁니다. 재판장이 처먹는 얘기에는 굉장히 활력이 돌더라고요. 네. 그 얘기 할 때는. 먹는 얘기는 거짓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딴 것만 다 거짓말인데. 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미워할 이유를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검찰 시절에 둘이는 뭐 완전히 그냥 366이었죠. 네. 둘도 없는 사이였고 지금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걸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뭐 한동훈 함께 하고 뭐 그랬던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고.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을 만한 사람은 김건희야. 김건희. 왜냐하면 김건희가 공천을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 제동을 걸었거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계엄 김건희의 냄새가 무척 많이 난다. 김건희 때문이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김건희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의 냄새. 아니 김건희 씨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그 이전부터 한동훈 씨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좀 네.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2024년 1월경이었고 그때가 익십 사건이 났었던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기분 나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명태균한테 되게 창피를 당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 맞아. 즈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9월경에 한동훈 씨네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맞아. 엄청나게 네. 글을 썼지 않습니까? 개목걸이.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심각한 심각하잖아요.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예. 게다가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게 중앙일보의 이제 실록이라고 윤석열 씨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쓴 기사가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김건희 씨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대선하기 전에 그 참모진들이 김건희 씨를 소록도에 유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바로 그런 내용이 그대로 그 당원 게시판에 사실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뭐 목줄을 채워서 어쩌고 저쩌고. 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음. 그때 이후로 10월 1일 날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렇지. 그거는 김건희 씨가 아마 화를 더 많이 냈기 그랬겠죠. 때문에 남편이 말을 들어준 거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김건희 냄새를 우리는 꼭 맡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돼. 계엄과 예. 김건희를 절대 떼면 안 된다는 네. 거. 그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죠.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이가 총으로 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잖아. 근데 이것마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예. 여기에 대해서 YTN 라디오에 가서 한 발언은 정말 뭐라 그랬는데.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공판장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좀 신뢰성을 좀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왕왕 하죠. 이준우 씨 계엄을 했잖아. 총 들고 갔잖아. 실탄 들고 갔잖아. 근데 그걸 웃으면서 농담 운운하냐? 이준우
신인규랑 같이 활동했지. 아, 또 그래요? 같이 활동 안 했고. 네, 같이 활동 안 했고 시점은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저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뵀기 때문에 그냥 그 스타일다운 얘기를 좀 한 건데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많이 잊었습니다만 홍준표도 계엄을 그냥 한밤 해프닝이라고 그렇습니다. 장난치듯이 얘기를 예, 했는데 맞아요. 그 맥락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윤석열이 누굽니까?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실제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부터 친구끼리 농담한다는 식으로 농담 따먹기식의 얘기를 수준이. 어떻게 지상파 라디오 와서 이런 얘기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란 동조 발언, 내란을 완전히 그 희화시켜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이걸 그냥 농담처럼 넘어가겠다는 의도인데 이건 너무 불순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짜 이 반사회적 발언이야 이거. 저 사람은 인증 패널이죠, 국힘. 아 저분 대변인이야.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대변인이에요.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 사실은 이런 류의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는 대변인 할아버지가 와도 사실 대변하거나 실리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냥 피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먹칠하는 거.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이 지금 저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세 판단이 저런 거고요.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너무 높아. 아, 진짜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이해가 안 가 정말.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좀 많이 속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권성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됐죠. 네.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확실히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네. 살이 빠져. 그러니까. 맞아요.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맞아요. 예. 야 진짜 뭔가 청년 같아. 아니 진짜 이 청년 같아. 살이 쏙 빠졌네. 살이 아주 쏙 빠졌습니다. 예. 술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규칙적 생활하고. 예. 적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체질 같네. 체질. 네, 적응력이 좋아 보여. 그런데 저 권성동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지 그걸 뭐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 나와가지고 직업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짧게 대답을 했고요. 일단 혐의 관련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권성동. 윤영호를 중식당에서 만난 건 네, 인정한다. 그런데 돈 받았잖아. 돈. 1억 돈. 받은 거는 내가 동의 못한다. 아 마지막 윤영호 다이어리 또 보여드릴게. 네. 윤영호 다이어리 써 있잖아.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러니까. 예. 써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대표적인 증거 있잖아. 뭐였죠? 아니 이거 다이어리 써 있잖아. 네. 근데 무슨 돈을 안 받았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거 말고도요. 그 체포동의안 당시에 이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자료를 보면은 그 직접 문자를 또 발송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전에 현금 사진을 찍은 사진 게 또 찍어놨잖아. 부인이. 있고 네.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한테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보낸 또 문자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물증, 그러니까 진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확증이 이렇게 물적 증거가 많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아요.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부인하고 예를 들어 돈을 이렇게 받는 CCTV가 없고 사진이 없으니까 계속 끝까지 네, 부인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뇌물죄 처리할 때 결국에는 어떠한 뭐 받는 장면을 CCTV로 찍어놓지 않은 이상은 이제 말씀하신 증거들이나 또 구체적인 진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혐의 예. 입증에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아, 보고 네. 무엇보다 권성동이 유죄를 증명하고 있죠 스스로. 그 택배 기사님의 녹취 파일 보면 아니 당시에 윤영호 조사받고 나왔는데 아니, 떳떳하시고 본인이 아무 관련 없는데 왜 만나가지고 더 안 판단하려고 만나야지.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권성동 스스로가 유죄를 지금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권성동이에게 드리워진 혐의 중에 통일교로부터 1억 받았던 게 가장 미담입니다. 아니 이게 가장 미담이라니까. 그동안에 지금 나온 혐의가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예. 권성동이는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KH로부터 48억을 받고 모해 위증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필리핀 1,000억 단위의 교량 사업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등등 엄청난 혐의가 많아요. 1억이 미담이네. 1억 미담이야. 이 푼돈이야 푼돈.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1억 아니다. 더 받았을 수도 있다. 네, 그 점은 꼭 우리 머릿속에 네.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로 가겠습니다. 요 추경호. 추경호가 큽니다. 네. 이거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요거 제일 많이 관심 가졌던 것 같아. 추경호, 네. 근데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아, 참 진짜.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어. 네. 여기서 내란 다뤘죠.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만 추경호가 내란의 밤 때
표결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표결을 아, 방해한 그 정황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 띄워주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것만 해도 100번 넘게 우리 매부쇼에서 그렇습니다. 들었잖아요. 네. 추경호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가 또 윤석열 통화했죠. 중간 11시 22분에 네. 당사에서 국회로 또 오라고 했다가 국회에서 최종 또 당사로 장소를 바꿉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원식 의장과 추경호가 통화를 하면서 추경호가 우리 의원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표결 조금 지연해달라. 네.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요거를 자꾸 안 짚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자, 최종 장소 변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당사. 당사로.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원식 의장한테 지연 좀 부탁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적진에 잡혀가라고 마치 적진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군인들, 맞아요. 의장님이 조금 설득을 해달라. 나서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는 뭐 게임 끝나. 야, 게임 끝난 거 이거 왜 안 짚더라 너. 오늘도 방송하는 거 내가 지켜봤는데 너 마지막 장소 저거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마지막 장소는 얘기를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경호 영장이 청구가 됐고 저 표결 방해 부분은 내란의 퍼즐을 다 맞추려면요 검찰 법무 검찰하고 국민의힘 쪽이 다 완성이 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제 추경호의 영장만 이번에 돌파가 되면 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 표결 방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군인이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나 네.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네. 전 추경호가 이 내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점만 전 특검이 잘 입증한다면은 네. 저는 무리 없이 혐의 입증 가능하다 거기서 그렇게 그 봅니다. 입증이 사실 중요한데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100% 된다는 얘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아니 그러니까 돼야 돼.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법리적으로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얘기하면 돼 우리는. 아니 그래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으로 그냥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네네 띄워드립니다. 그럼 12월 4일 날 12시 3분에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장소 변경을 했잖아요. 네. 저 얘기 때문에 국회에 있다가 당사로 간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야 돼요. 아. 국회의원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보면 0시 29분하고 38분 이때까지도 지금 시간이 끌면서 못 들어가게 다시 국회를 못 들어가게 좀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 당시에 당사에 남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 변경을 한 다음에 당사에서 국회를 다시 임의적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추경호가 이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못 가도록 사실은 막았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야, 중요한 포인트를 예, 예. 짚어주시네. 예리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이제 당사로 다 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보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친한계 의원들은 있잖아. 네. 그 친한계 의원들까지 빼려고 했던 것 같아. 한동훈이하고 추경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통화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당사로 장소를 변경한 게 12시 3분입니다. 12시 3분이죠. 그런데 그때 추경호가 한동훈 당시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통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래로 좀 내려와 달라. 아. 너 본회의장에 있지 말고 내려와 달라. 어. 요거는 본회의장이 이탈을 요청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아, 그렇게 당연한 굉장히 거고. 중요하다 이거. 이게 어. 표결 방해 시도라고 지금 특검 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잘 보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슨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 네. 그 신동욱 의원이 있었잖아. 신동욱. 네. 신동욱 사진 좀 띄워주세요. 신동욱. 신동욱. 저때 신동욱이가 누구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갔다고 예. 국민의힘 의원이 또 증언한 게 있거든요. 그 증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힘 소속 의원이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로 이미 정족수가 채워졌어요. 라면서 누구랑 통화했고 표결 직전 바깥으로 나갔다. 근데 누구랑 통화했냐? 저게 추경호랑 추경호다. 통화한 걸로 밝혀졌어요. 아. 추경호랑 통화한 추경호야. 걸로 밝혀졌어. 네. 딱딱 떨어지죠. 네.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윤석열하고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고. 네, 국내 치킨이랑도 통화했습니다. 예. 네. 홍철홍철. 이런 거. 네. 네. 죄송합니다. 치킨하고 통화하기 아, 어렵고. 네. 국내 치킨이랑 통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과 통화하던 그 전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윤석열 스스로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 시기였어요. 전화를 그렇습니다. 많이 했죠. 예,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네. 통화도 많이 하고. 네. 근데 그 추경호하고 통화하면서 그 추경호한테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좀 한간 맞아요. 얘기를 한 것처럼. 예, 근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라고 특검도 당연히 의심하는 거고 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그 영장 청구서에 좀 기재되어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추경호가 이 얘기하거든요. 통화 이후에 내가 의총 장소를 국회로 정했다. 맞아요. 만약에 어. 내가 진짜 그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왜 국회로 했겠냐라고 하는데 추경호가 계속 그걸로 그 방울 얘기잖아요. 논리를 갖고 근데 사실 갑니다. 그것만으로 자기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회로 모이게 해서
이 상황을 공유하려고 했었던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추경호가 자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고 가장 결정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장소는 당사예요. 자정 직후에 그렇지. 마지막 공지 장소가.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님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 더 달라고 하고 계엄군을 설득해달라고 그러고. 지연 요청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특검이 추경호. 이 부분을 핵심적인 피의 사실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미리 계엄이 선포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12월 3일에 10시 반에 네. 계엄 선포했지만 그 전에 추경호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검은요 2024년 3월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추경호 이제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추경호가요 윤석열 정권의 초대 기재부 장관입니다. 맞아요. 기재부총리. 네.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관 마치고 당으로 와서 이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과는 뭐 너무 인적으로는 가까운 그런 그렇습니다. 관계라서 아마 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 좀 충분히 네.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굽네 치킨 얘기는 난 모르는 얘긴데라고 올리셔가지고 굽네 치킨의 창업주가 홍철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정무수석하고 저 과정에서 추경호가 통화를 했던 거예요. 홍철호랑도 정무수석이랑도 통화하고 그리고 한덕수랑도 통화하고 그렇죠. 윤석열하고도 통화를 했던 겁니다. 네. 이것도 이 구속영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겠지. 심지어 나는 구속영장 정말 너무 늦게 했다고 보는 입장이야. 이건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 그 전담 판사 누군지도 끝까지 우리 봐야 네. 돼요. 맞습니다. 네, 수원 3인반 중 한 명이면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기각이 많으니까 불안해 이런 거까지. 일단 체포동의안 아직 국회 오늘 보고는 안 됐습니다. 조만간에 예.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변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추경호 넘어가나요? 예,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지금 지난달 30일에 추경호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추경호가 이제 특검 조사 받으면서 나는 윤석열이랑 뭐 독대한 적 한 번도 없다. 맞아. 그거 얘기해. 예, 독대한 적 나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 쪽에서 야, 너 24년 11월 29일 날 관저에 출입했던데 이거 뭐 이때 독대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계엄 타세전. 네. 그때는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 얘기 없었다. 그런 얘기할 자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찬을 같이 했어요. 네, 만찬 같이 했어요. 직전에 만찬도 했다. 그리고 특검이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은 그럼 그때 만찬 빼고 너 대통령실 출입한 기록 요거 있는데 요거는 뭐야? 요때 윤석열이랑 그럼 독대한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그때는 윤석열이랑 독대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의심이 가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같이 배석한 상태로 만난 거지 독대는 안 했다. 그게 뭐 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 어쩌라고? 잠깐만. 뭐 어쩌라고? 너네끼리 그거 딱 계엄 얘기 딱 하기 좋은 분위기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엄 닷새 전에도 윤석열 만난 거죠. 아니 윤석열이 10월 1일에 아까 곽종근 사령관 앞에다 놓고 자기가 요리해주고 뭐 총 쏘니만이 그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11월이면 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의원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말이 됩니까? 했다고 보는 거죠. 무르익어가는데. 네, 훨씬 더 근데 무르익었을 거로 봅니다.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은 사실은 표결에 그 해제에 가서 표결을 했거든요. 맞아요, 김재섭이는. 근데 김재섭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 아무도 양심상 그런 거를 이렇게 방해받지 않았다. 그때 방해한 사람은 경찰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재섭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나도 들어갔었지만 우리를 방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표결 방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중요한 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느끼느냐, 그다음에 인식이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107명의 의원들 아마 그렇게 말 안 하기로 지금 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게 객관적으로 누구누가 남아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마저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마 안 했다고. 아니 그 느끼지 않더라도 내가 표결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그 전에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당사로 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들 논리가 이제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때 좀 잘 몰라가지고 뭐 의논하려고 그랬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막 그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환경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심지어 윤석열이가요 그 계엄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계엄 그때 전에. 당시 그랬지. 그 추경호야. 그 메시지네 또 하나. 그 추경호가 지금 그리고 그 텔레그램 방에는 한동훈이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의 그 피의 사실이 핵심이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력을 동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추경호가 지금 혐의점을 받고 있는 지점은 그 내란 그 표결
해제 표결을 이제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에 핵심적인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그 역할을 네.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표결을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맞다고 보는 게 이건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음. 주로 우리가 이제 협박죄 이런 거는 주관적으로 느껴야지 하기 그렇지. 때문에 범죄가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방해라는 행위, 그러니까 내란에 참여하는 형태가 의견을 회방하는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김재섭 의원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뭔가 논점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지장이 되진 않는다. 좋았다. 그렇게 봅니다. 방해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지만 제가 상식입니다. 네. 기준점이 네, 고맙습니다. 네. 추경호는 그냥 본인이 들어가는 게 편해. 그래 차라리. 이 무조건 구속입니다. 이 네. 구속영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 이게 가지는 의미를 좀 봐야 되잖아요. 결국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네. 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인데 영장까지 발부되는 정도로 혐의가 소명이 되면 그 당 전체가 이 내란 세력이라고 그렇지. 하는 오명 그렇지. 결국은 이게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 활동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예. 부분에 좀 이렇게 더 부합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되는 네, 부분이라서 그러네요. 거기까지 놓고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권성동 들어갈 때는 조용했거든. 근데 추경호 이번에 이번 거는 절대 안 이번 된다. 건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특검에도 찾아가고요. 사실 오늘 시정연설이잖아요. 예산.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음. 추경호 보호하겠다고 그걸 거부한 거는 상복 입고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신 추경호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추경호 선택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을 자기들 살려고 하는 살려고 거긴 그런 하죠. 거죠. 네. 아무튼 도둑들이 어떻게 재발저리는지 잠시 후에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성재 갑니다. 박성재. 와 이거 박성재. 박성재는 범죄 혐의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한 번 보여드립니다. 박성재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에 개최했죠.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교정시설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수용 여력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혐의가 있지만 박성재는 나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박정호 판사가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박성재는 일생 검사만 하고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재는 우리 바보 박성재는 이 계엄이 불법인지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박성재 모독이야 이건 사실. 오히려 박성재를 그 모독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예. 시켰거든요. 예. 자 그런데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많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 하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박성재가 교정본부장한테 구치소 수용 현황 요거 문건 휴대전화로 받았잖아. 메신저로 받고 그 삭제했잖아. 삭제를 했잖아요. 거기 이제 3,6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JTBC에서 취재를 했더니 네. 박성재한테 보고를 한 이후에 요 보고 문건의 제목을 바꿉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꾸냐? 보고할 때 구치소 수용 현황이었잖아요. 네, 제목이. 박성재 보고한 이후에 바뀐 문건의 제목 어. 포고령 위반 구금. 이게 딱 떨어진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끝났어. 야 이거 보고 문건의 제목이 바뀐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은 신용회가 시켜서 제목을 바꾼 거다라고. 신용회는 누구랑 통화했지? 박성재랑 통화했다. 했습니다. 이 제목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드시 또 구속을 시키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 증거 인멸 관련해서 보면은 그 신용회가 그 본인 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실무진 PC 네. 문건 삭제 예, 다 한 예, 거야 예. 삭제. 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자 그리고 엄청나게 박성재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멸이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박성재가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 3월에 법무부 장관실 박성재 방이죠. 그렇지. 이 방에 컴퓨터 3대가 교체된 정황을 특검이 확보를 했고 증거인멸. 그리고 나서 박성재가 탄핵 소추안 기각이 돼가지고 장관직에 복귀를 했죠. 직무 복귀했죠. 직무 복귀를 했는데 그때인 5월에 올해 장관실 PC의 하드디스크를 파기를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파기를 했냐? 천공 방식 뚫어버렸어. 뚫어버려가지고 하드를 뚫어서. 파기를 했다. 이거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증거인멸. 인멸이죠 이거는. 구멍을 뚫었잖아. 인멸. 잡아놔야겠지.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이죠. 근데 내란 특검이 박성재 이게 워낙에 이제 많은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영장 청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영장 기각된 게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예. 있었겠느냐라는 그 사실 진짜
말도 안 안 되는 되죠. 논거를 가지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네. 어쨌든 혐의 사실에 대한 뒷받침 그 정황들이 계속 더 속속 나오고 있고 예. 말씀하신 증거인멸에 너무나 그 딱 들어맞는 그렇습니다. 상황들까지 확인되고 있어가지고 네. 2차 영장 청구하면 발부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여기 좀 상황. 빠진 것도 사실은 그 CCTV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영향도 있고 네. 또 윤석열하고 독대했다는 내용도 또 사후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총합적으로 해서 청구한다면은 예. 야 이제 이거까지 또 재청구로 이거는 기각하면요 이제 진짜, 사법부는 이거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어. 아마 작살이 날 겁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돼. 아니 진짜 너 그때도 뭐 또 방송 나가서 이거는 사실 조금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하면 난너 진짜 미래가 거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뭐 사법부 전체의 책임을 지금 물을 수밖에 없는 네. 지경까지 갔다.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최정점에 조이대를 앉혀놓은 한에는 지금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또 재청구했는데 뭐라고 할 거야 판사가? 아우 뭐 하드 구멍 뚫을 수도 있죠. 잘 뚫리고 예. 뭐라고 할 거야 이거? 지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돌파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아마 예. 그 수원지법 3인방한테 안 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야 이거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 이거.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다. 걔네들한테 안 갈 것 같아. 네. 서로 피하고 싶겠죠. 그렇죠. 이건 방법이 없어. 방법이 네. 없죠. 자 이런 와중에 그 김건희는 또 보석을 청구했다고요? 네, 김건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뭐 어지럽고 불안 증세 있고 적절한 치료랑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청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회 그라프 보석을 청구하시죠. 네, 그라프. 좀 더 달라고? 그라프 보석. 아 여기저기서 다 하는 드립 하네. 아, 최영 씨. 좀 급해가지고. 요거 오전에 썼다가 제가 처리한 드립인데. 아 오늘 좀 별로 아 최욱 씨도 이런 거 하는군요. 아, 최욱 씨도 이런 거 하는군요. 다를 줄 알았어. 설건설로 할 걸. 바쉐론으로 이렇게. 바제로는 시계 아닌가? 시계 시계. 죄송합니다. 야, 나 아무리 유머라도 왜 나한테 엎어치게요? 갖춰야지. 급하니까 일로 간다. 형식도 못 갖추네 이놈은. 네. 형식은 갖춰야 돼. 여러분, 예. 이게 의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매불쇼만이 관심 갖는 이슈인데요. 네. 장사의 신이 해냈다. 오, 그래요? 해냈어요? 장사의 신이 해냈어. 오.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의지가 있고 집요하면 돼. 세상은 바뀌어. 장사의 신이 해냈습니다. 아 네. 사이버 레카 가로 세로의 김세희, 음. 장사의 신 은현장이가 국감장에 나가서 아니 왜 김세희는 지금 고소 고발된 건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국감장에서 폭로를 해버렸어요. 네. 다 주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예. 그 장면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그리고 김세희 팬클럽 김세희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두세 달 안에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10건을 넘게 받으면서 수사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김세희는 왜 조사를 받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뭐 관할이 달라서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응답했습니다. 그래요? 서울 경찰청장이 예.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네. 와 대박이야. 상황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부실하고 철저히 관리 못한 것이 있었다. 사건이 여러 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더딘 측면도 있었다. 집중 수사팀을 지정해서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서 수사를 하겠다.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세희가 피의자인 건이 21건이거든요. 지금 네. 현재. 근데 16건을 이 집중 수사팀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의원님, 이 강남 경찰서에 대한 불신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여론을 좀 보니까 이 그동안에 이거 막혔잖아요. 그럼 이거 수사가 진행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행되는지 우리 지켜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막힌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저 국정감사 장면을 실제로 봤어요. 봤는데 그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김세희 씨는 다 알잖아요. 네. 저희들도 지금 사실 그 선거 기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적 네. 발언들도 네네. 실제로 하기도 하고 해서 네. 고소고발도 하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혐의점이 농후한데 저렇게 진도가 일정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에 어떤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찰청 상급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저렇게 집중 그렇지. 수사팀 꾸려서 하더라도 네. 기간의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좀 뜯어볼 지점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덮는 게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왜 덮인 거야? 자인했잖아 이제 부실 수사를. 그렇죠. 그러면 그 부실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렇죠. 해야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다른 결의 이야기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준석 의원을 나는 칭찬하고 싶어. 예. 이거는 솔직히 잘한 거야. 예. 왜냐하면
장사의 신과 매불쇼가 콜라보를 해서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어요. 예.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준석이 그러네. 이준석이 장사의 신을 국감장에 부른 거야. 그리고 세상에 이게 알려지고 예. 경찰을 움직였습니다. 성과를 낸 겁니다. 어. 이건 솔직히 나는 이준석 의원 나 인정합니다. 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정이 안 되고. 아니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 가로세로 연구소랑 이준석 의원도 구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야 뭐 수사가 된 건 맞습니다만은 네. 워낙 지금 그 이준석 씨의 반정치는 그렇습니다. 뭐 엔비디아 얘기 좀 할까요? 그걸 가지고 뭐 뭐죠? 엔비디아 오는 거 나경원이 맞아요. 5만 장 네. 이거 뭐 양양자. 불가능이다. 그거 가능하게 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뭐 엔비디아 뭐 젠비디아한테 투자하겠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갑자기 좀 떠올라가지고 예. 별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아 다들 댓글에서 최후 꺼져라. 너의 한계다. 예. 신인규를 진행자에 앉혀라. 다들 난리네요. 의도에 대해서 내가 야 이준석 내가 고발건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그랬다는 댓글 되게 야 많아. 진짜 씨. 이래면 조금 괜찮아질까봐. 아니 고소 취사, 이준석이가 나를 수사하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취하지 마 죽인다 진짜. 이러면 내 입장 낮춰라. 하지 마라. 만약에 저기서 취하해버려. 하지 마. 이렇게 취해버려야 돼. 아 진짜 하지 마. 이게 이준석 정치의 문제인 게 예. 이번에도 반정치 흐름으로 가다가 또 관세는 또 잘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또 대중의 지지를 또 보거든요. 네. 약간의 그 눈치를 보면서 좀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장사이신 관련된 문제도 그러네. 약간의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준석 의원 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관세에 대해서 잘 말한 건 잘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사람이 찌질하게 아니, 왜 그러니까 그래? 눈치가 빠르다는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부른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예. 나는 뭐 결과는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합니다, 제 생각은 집에 가서 다시 팩트 체크하면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용 엄청 달려. 아, 그래요? 욕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항상 그 반정치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본질, 아니, 그러니까 표피가 지금 막 그래, 돌아다녀도 임마. 내가 본질 안 봤냐? 저는 본질로만 가겠습니다. 본질 내가 안 봤냐? 저 댓글 이런 거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최영 씨 사업별로 칭찬할 건 칭찬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근데 접근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네. 반정치는 안 돼요. 네. 반정치는 사람별로 가면 안 정말 돼요. 칭찬할 걸 칭찬한 게 아니야. 지금 본질은- 정말 나쁜 마음이 있어. 솔직히 말해봐봐요. 어떤 마음이죠? 취하. 아니야 그거 바라지 않아. 그건 아니야. 최영 씨가 바라지 않아요. 진짜 취하지 마라. 진짜다. 그건 아니에요. 조사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취하하면 내가 바로 고소 때린다.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건 유죄라며. 네? 아 그때 개혁신당에서 한 거는 무조건 유죄라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그 지금 잘못한 수사 거 아니에요? 받고 있어요, 제가. 예.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상관없어. 그걸로 뭐 내가 뭐 구속될 이슈는 아니지만 구속되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거는. 아 진짜 나는 그. 아이고 씨, 이거 괜히 다뤘다. 민주당이 장사씨 안 부르니까 내가 이렇게 아또왜 이럴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 장사의 신님은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아, 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튼 장사의 신이 해낸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집요함이 이끌어낸 일입니다. 예. 물론 이제 수사 결과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요새 그 언론에서 뜨겁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네. 언론에서는 거기에 비중을 안 둬.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의힘은 관심이 많습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헌법 제84조 띄워주십시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월 9일에 네. 서울고법이 재판 중단을 선언하면서 네. 그 이유까지 밝혔거든요. 이유까지 밝혔어. 이거를 좀 많이 다뤄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대체. 그렇죠. 자 위에 자 서울고법이지. 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나왔지. 네. 서울고법이지. 네. 헌법 제84조지. 네. 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20일에 네.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김대웅이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와. 야 서울고법의 판단을 박살낸 거야. 원장이. 그러니까 헌법까지 가기 전에 네. 자기들의 네. 결론을 대놓고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정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의무가 있잖아 또 민주당은.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정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일명
재판 중지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헌법 제 84조에 우리가 좀 충실하자. 이거는 재판 진행 못하게 하자 하는 법안을 준비를 한 거야.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씹고 막 난리를 쳤습니까? 네. 예, 그러자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이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현상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재밌냐? 이게 이제 당, 민주당, 당, 네. 정부, 대통령실 이거 갈등 붙이기 딱 좋은 케이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언론이. 그래서 당정대 갈등, 맞아요. 분란, 네. 뭐 불통,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대한민국 민주당 원내 이분 뭐지? 부대표인가? 예, 원내 부대표. 부대표. 부대표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원오브 댐이고요. 맨날 그 기본적으로 헌법 84조에 따라서 그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네. 그 지점에 있어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견은 전혀 없잖아요. 네.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당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상한 공격들이 계속 저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국정을 이제 혼란하게 만드는 어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재판중지법이라는 거는 그 형사소송법의 헌법의 내용을 좀 명문화하자. 네. 없던 걸 새롭게 만들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헌법의 84조 내용을 좀 명확하게 명문화하자라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 논란을 클리어 시켜버리고 오로지 민생 경제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논란으로 이제 비화가 되니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에이펙도 지난 경과했고 네.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관세협상도 마찬가지고 예. 민생 경제 분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그렇죠. 마당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흩어질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죠. 차라리 어쨌든 헌법으로 다 교통정리가 된 마당이니 그 지점에서 당정대가 이견이 없으니 네. 일단 집중할 지점은 여기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적 측면에서 네. 본인 입장을 좀 통일시킨 것이다. 예.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것은 뭐 크게 없고 오히려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대용 서울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그렇지. 저는 이 발언은 재판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담당 재판부에서 그러네. 84조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해야 돼. 84조에 따라서 재판은 중지된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그렇지. 이 직접적인 재판 관여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 그 서울고법원장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에요. 헌법적 이론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네. 무슨 근거로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면 도발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비판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비판의 포커스를 맞춰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좀 자, 본질 성애자. 이거 어떻게 본질 보자면 본질 성애자. 본질로 들어가. 본질로 가야지. 일단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그래. 그렇지. 올해 2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인사입니다. 조희대가 앉혀놓은 사람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예. 저게 김대웅 개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을 지금 대표해서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뭐 이용호 의원님 말씀도 맞고 또 하나는 사법의 독립을 지금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 다 사법의 독립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자체 재판을 재개하라고 압박내는 것 자체가 이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린 법관들이 내린 판단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사법 독립 얘기를 하지나 말든지 네. 매일 얘기하면서 지금 사법의 독립을 또 본인들이 흔들고 있는 그렇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네. 또 하나는 저 지금 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부쇼에서는 비판하고 이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만 그렇지. 다른 데서는요 재판 중지법이라는 소위 그 법에 대해서만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좋았다. 이미 재판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네이밍을 재판 중지법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야, 본질로 간다. 이거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본질은 아니야. 이거 본질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약간 왜냐하면 곁질. 재판이 이미 중단돼 있는데 그걸 재판 중지법으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그렇지.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거는 좋았다. 조희대 사단 봉쇄법
정치 판사 차단법이라고 이러면 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좋았다. 조의대 봉쇄법 어떻습니까? 조의대 봉쇄법. 에이. 조의대 봉쇄법. 아니 그래서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사실 이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 지키기법.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헌법 수호법. 네. 헌법 수호법. 그게 더 좋네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지금 사법부의 이 소위 말하는 이 대드는 이 문제를 정리하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언론의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좋았다. 본질을 막 피해가고 본질로 그렇게 간다. 말하고 싶으면 재판중지법이란 말도 쓰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하세요. 본질이 틀렸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정안전법이란 얘기가 일주일 뒤에 국정안전법으로- 나와가지고 애초에 설정을 말을 바꿔주고 있는데 계속 재판중지법이라 쓰겠어. 헌법 수호법은 아니네. 헌법 수호법 좋네요. 헌법 정치재판 금지법. 정치 판사 정치재- 차단법 어떻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또 중단시키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말씀이죠. 우리 저 의원님 네. 그런 토론은 당에 가서 하셨어야지. 당에 가서. 예. 자 보십시오. 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아주 좀 곁다리로 아쉬운 지적입니다. 에이펙 하는 동안 언론에서는 재판 중지법이라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어요. 예. 그리고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다뤘어요. 최욱만 이걸 아예 이 이슈를 안 다룹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에이펙으로 가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안 알렸어. 자, 이 정도의 정무 감각도 민주당에 기대하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나같이 진짜 완전히 그냥 깡통이고 우리 나는 민주당원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안 다뤘어요 아예. 예.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정무 감각은 조금 기대해도 될까요? 그 최우 앵커님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 갑니다. 거기 안 네.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물레동도 이거를 에이펙기가 아예 안 다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욱섭이 안 다뤘어.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매블쇼가 하면 그제서 이런 거였구나. 좋아. 네.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에이펙으로만 쫙 가네. 에이펙으로 갔어요. 근데 덕분에 에이펙이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졌어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막 내부에서 비웃네. 와 저 시간. 네. 에이펙 그 에이펙. 정상 환영 만찬을 다녀왔거든요. 와, 언제였죠 그게? 그 주말에? 금요일 날 저녁에 31일. 네, 그러니까 마지막 환영 만찬이었는데 정말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그 우리 테이블에는 그 호주 총리 그 의정국장이랑 인도네시아 대통령 보좌관이 동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었잖아요. 축사도 있었고 막 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K컬처, K푸드, K방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맞아. 진짜. 근데 진짜 또 되게 뿌듯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장이.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시정연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건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예, 시간이 없고 네. 우리 의원님도 가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봉지욱 기자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의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앉아있다.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이용 의원님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주 네. 뵙겠습니다. 예,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그 대장동 재판 관련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다뤘거든요. 네. 좋지 않았어? 네. 그리고 댓글에서도 이제야 이게 대장동의 본질을 딱 파악하게 됐다고 고맙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아니 그따위로 방송 대장동을 다루면 어떡하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은 잘 다뤘는데. 제가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갔어요. 맞아요. 같이 갔는데 예. 어제 그 대장동 자금책으로 이제 알려진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영 씨가 조우영.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 아 실제로 만나봤어요? 네. 부산저축은행 그분 아니에요, 조우영? 저는 2021년 10월에 조우영을 만나서 100분 인터뷰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증인석에 나온 조우영이 어제 증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측 저희 측 변호인이 이제 증언을 굉장히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조우영이 막 버버벅 대다가 검찰에서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는 내용을 몇 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놀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사건도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대장동의 주요 증인이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 있고 뭐 조우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진술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정 증언을 바꾸고 있어요. 예. 자기들이 윤석열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걸 다 뒤집고 있어요. 네. 핵심적인 것들. 근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그 1심 대장동 1심 선고는 이 사람들의 바뀐 증언이 반영이 안 된 선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의 검찰이 배임과 뇌물로 기소한 2차 재판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처음에 이 수사는 2021년 10월에
1차 수사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네. 그 1차 수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검찰한테 야 이거 수사 다시 해 라고 하면서 정진상과 이재명을 껴넣고 그렇죠. 김용 전 부원장도 껴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2차 수사를 한 거예요. 그 2차 수사에 대한 것은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정진상 실장 재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진상의 재판에 나와서 남욱이 지금 유동규 빼고는 진술을 다 뒤집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보니까 뭐 수뇌부 그러니까 판결문에 성남 수뇌부 740쪽 판결문에 720쪽이 19쪽이 내용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냥 검찰의 공소장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판결문 양을 늘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 늘린 거기서 근데 하다 보니까 유동규가 뭐 핵심적인 배임 역할을 했는데 뭐 수뇌부랑 뭐 어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크게 판사는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의 판결문 안에 수뇌부가 뭐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뭐 배임이나 뭐 향후 접대에 대해서 몰랐다.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판 판단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부분만 저희가 따로 떼놓은 게 어제 보여드렸죠. 네네네. 네. 저 대장동 사업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 범죄고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 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네. 이게 막 주저주저 긴데 그냥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그렇죠. 당선된 거 아니에요. 맞아. 언론에 대부분의 언론에서 대장동 그분 이재명이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428억. 했었잖아요. 그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 1심에서 유동규다라고 그냥 확정을 한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것은 이 428억이 아니에요 원래 금액이. 428억 원이란 것은 제가 이미 2022년 11월부터 뉴스타파에서 검찰 수사기록 기반으로 다 보도를 합니다. 범죄 수익이잖아요 이게. 네. 원래 428억 원이 아니고 원래는 1,200억 원이에요. 1,200억. 이거 한번 보세요. 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6번 자료.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을 한 겁니다. 428억 원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조정됐. 천화동인 1호는 지분이 49%예요. 그거의 절반은 24.5%겠죠. 24.5%인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뭐 숫자에 밝으니까 원래는 4,800억의 천화동 1호의 배당금이에요. 네. 예상되는. 그러면 여기서 절반이면 2,400억이잖아요. 네. 2,400억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뺍니다. 정혁 변호사가. 그래갖고 1,788억이 돼요. 한참 줄었죠. 여기서 2번 차감액이라고 했고 650억. 이건 김만배가 그냥 자기 혼자 쓴 돈이에요. 이걸 김만배가 빼라 그래. 야 그거 내가 쓴 돈 이거 업무하느라 쓰니까 비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또 650원이 차감이 돼서 1,788억에서 650원이 차감이 되고 3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동규 지분율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뿐만이 아니고 이런 물증들이 그냥 이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야.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죠. 지금 유동규 지분율이라고. 3번 유동규 지분율.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유동규 지분율 49%의 2분의 1. 그러니까 24.5%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빼고 여기서 뭐 비용 빼고 뭐 해가지고 만든 게 428억 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문건은 무슨 문건? 이게 뭐예요? 이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2021년 9월 10월에 제출한 겁니다. 아 정영학 회계사가 쓴 글이에요? 그렇죠. 정영학 메모예요 이거는. 아니 여기 근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유동규가 428억 받아간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분 428억 이재명 왜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인의 검찰이 이걸 다 갖고 있었는데 공개를 안 했잖아요. 아 이게 공개가 안 됐었어. 문재인의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덮은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윤석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 터뜨려도 윤석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진짜 5번 자료 보시면 완전히 5번 자료도 정영학 메모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조정 대가 428억 하고 밑에 유동규 지분 대가. 써 있네. 돼 있잖아요. 조정 대가 또 있어. 428억. 그러면 화살표로 해서 유동규 지분 대가.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 뭐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써 있었고 검찰은 이 증거를 다 갖고 있었고 그 앞에 4번 자료 보시면 김만배와 정영학이 아예 이 428억 원을 계산하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아 둘이 대화를 해요? 녹음 파일이 있어가지고 2021년 2월 20일 판교 운중동에서 김만배 정영학이 나눈 녹음 파일이 정영학 녹취록이 있습니다. 검찰이 녹음 파일 정영학 녹취록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동아일보가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 숨어있다라고 보도를 하죠. 2021년 10월에. 그 다음 달인가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의원들이. 정영학 녹취록 안에 대장동 그분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죠.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요. 근데 있는데? 유동규라고. 그래서 이번에 1심 판사는 누구야 중앙지검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번에 1심 판사는 저는 당시에 김호수 검찰총장도 좀 이상해요. 정확하게 이거를
국감 답변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예. 수사 상황이라도. 예, 예. 여기 유동규로 한 명으로 특정이 되고 그거는 정치인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엉뚱하게도 답변 이상하게 하니까 한국일보는 2022년 1월에 대장동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다 대형 오보를 냅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야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네 라고 했는데 이번 1심 선고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야라는 거고 어제 제 재판에서도 조우영이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 100%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우영이요? 네. 조우영은 이 사건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돈을 끌어왔잖아요. 시드머니. 그리고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이잖아요. 네. 그 대장동 그분 천화동이 1호 지분 절반 유동규 100%입니다. 2021년 12월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어제 변호인이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만배형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100%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어제 증언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번 판결에서 정리가 됐다. 종결됐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이재명이나 정진상 재판에서 뭐 그분 논란이 이제 없어야 돼. 근데 없어야 이런 돼. 부분이 짚어지지 않고 수뇌부가 어쩌고 뭐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다 무죄 때렸어요. 50억 원 이상 배임이 되면 특경가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진상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재판부에서 특경가법을 인정을 안 하고 다 무죄 때렸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보세요. 깔끔하게 징역 4년 받았어요. 네. 추징금 없어요. 벌금 없어요. 엄청 땡 잡은 겁니다. 이거. 남욱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사고가 1,011억이에요. 맞아, 1,000원 넘게 벌었잖아. 1,011억 거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야 씨. 아, 징역 살고 그냥 그 돈 먹고 다 갖고 가는 거야? 유독 저 정영한 추징금이 없더라고. 650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판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판결문의 내용이 아니고 선고의 양형을 어떻게 보면 특경가법상 배임 빠졌네. 빠졌어. 부정처사수뢰라는 뇌물. 빠졌어. 뇌물 빠졌어요. 근데 지금 업무상 배임인가만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업무상 네. 배임만 되는데 정진상 지금 특경가법상 배임, 이재명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인정이 안 되죠. 아니 이재명 재판은 파생상품이야. 오히려. 얘네들의 파생상품일 뿐이야. 근데 본질에서 그게 빠져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해?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돼 있잖아요. 예. 428억을 김만배한테 추징금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기로 그냥 이걸 뇌물로 우유로 안 해가지고 선고를 안 해가지고 업무상 배임에 428억이 되면 실제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준 돈은 5억밖에 안 돼요. 2심에서 김만배는 이 428억 추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유동규로 정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가진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정리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그 뭐 4,895억 원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성남시장이 손해를 끼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인정이 되려면 이번에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자기들 번 거 거의 다 때려 맞았어야 돼요 추징금으로. 그 손해를 지금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가 그렇게 판단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버는 거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 재판을 통해서 그분이 정리됐고 특경가법상 배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장동 재판 재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으면 재개하라고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해서 이재명 무죄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 전체 다 사퇴하는 걸로 걸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때 2심 그러니까 정진상 그 이재명 재판부는 편해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간단해졌는데 왜 간단해졌냐? 남욱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 증거가 428억 뭐 저수지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남욱 얘기예요. 유동규 빼고는 진술 다 바꿨습니다. 그 검찰에서 내가 검사한테 들은 얘기라고. 네. 요게 그 재판에 이제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검찰의 공소 사실 논리가 다 무너져요. 99% 무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가지고 뭐 재판을 재개하려 어쩌라 뭐 그런데 뭐 특히 뭐 한동훈 같은 경우가 라디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생각을 잘 해보면 이건 거의 무죄가 나오는 건데 그냥 정치적으로 떠드는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의 직을 걸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정영학 회계사가 3월달에 의견서를 내는데 거기서 그 평당 그 가격을 1,5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마치 공공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했었었다. 네.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시켜서 그런 게 한 거다라고 본인이 3월달에 의견서를 따로 내요. 정진상 재판부에.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은 정영학 될 회계사가 거예요. 유일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됐습니다. 저번에. 남욱보다 1년 더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세게 받았어. 근데 왜 멘붕이라고 하던데. 유동규와 그 정민용이 왜 세게 받았냐면 공직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네.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판사가 니네는 보니까 정민용 특혜 채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유동규가 유한기 본부장이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면 유한기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본 건 유동규입니다. 정민용이를 채용하려고 유한기 본부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욱한테 유한기한테 뇌물을 주라고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조직원 하려고 마약 먹이고 뭐 영상 찍고 똑같은 거죠. 남욱한테 야 유한기한테 뇌물 줘라. 이렇게 하고 유한기를 범죄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정민용을 채용합니다. 근데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유한기 본부장 극단적 선택을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이 범죄를 예를 들면 당시에 성남시장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남시장 목표는 딱 두 가지였죠. 1공단 공원화 하는데 2,800억 들어. 네. 이거랑 임대주택 상당해갖고 1,800억 현금 확보해야 돼. 한 5천억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네. 이 목표를 던져준 거예요. 던져주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업자들이 하려는 대로 하면 그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왜 합니까? 근데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업자들에게
그 몰아주고 성남시는 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거기 주민들 땅 아니에요. 문중 2개가 대장동 땅 거의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중한테 그러면 그 많은 수익을 줘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의 환지 방식으로 했으면 그 문중은 떼돈을 벌었겠죠. 수용 방식으로 해도 어차피 별로 다 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문중의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돈을 벌었어요. 못 본 게 아닌데 판사는 그걸 가지고 성남 시민과 주민의 땅이 아니에요. 특정 문중의 땅인데 그런 식으로 대부분 고양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대부분 민간 개발 방식은 그 땅 주인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판사가 도시 개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구나. 그렇다 보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복사하듯이 판결에 넣어서 밖에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뭐 자기도 유리한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면 이재명 정진상 재판 근데 거의 끝났다. 그리고 제가 어제 조우영 보니까 진술 바꾸는 거 보니까 쫙 입장 바꿔서 재편으로 약간 들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뭐 댓글에서 봉지욱 기자 정말 너무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대장동 일당의 그 본 사건 있지. 그거의 파생 상품이 이재명 정진상 등의 재판입니다. 네. 그 파생 상품이 봉지욱 재판이야. 지 살라고 공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 알고 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사건 기록은 제가 못 봤어요. 대장동 사건 기록은 제가 다 보고 기사도 많이 썼는데 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직 보질 않았는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해요. 근데 이제 증인 한 명 끝났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대장동 재판 했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설명 자료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판사들이 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언론사마다 의견이 좀 달랐었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배임을 뭐 인정한 것도 아니야. 이번에 건. 네, 네네. 예, 그럼 지금도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건태 의원이 원래 변호사였잖아요. 네, 어제 매불쇼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저한테는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네, 진행자가 최욱이니까요. 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다 얘기했어. 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뇌부라는 것은 성남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깔끔하게 그 얘기 되버렸어요. 말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질이죠. 수뇌부가 있잖아요. 왜 생겼는지 본질이야. 아세요? 유동규 혼자 처음에 얘기하는데 남욱과 정민영이 가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듭니다. 이 수뇌부란 것은 정진상한테 우리가 더 돈을 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수뇌부를 구성하는 논리가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이 판사는 2차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1차 수사에 대한 재판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뀐 수술이 1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게 반영되면 그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케이. 아니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장동 그 판결 난 그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진상이나 김용이 자신들의 그 의견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피고인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처음에 몰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증거들만 다 원래 갖다 줬었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결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성남시장은 이런 식으로 써서 냈다는 것 자체는 네. 나중에 이재명 재판이나 정진상 재판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빠르게 마무리 아니 아까 짓도록 보니까 뭐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네. 최욱과 봉지욱이 사과하지 않으면 11월 8일 오세훈 시장과 대질 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뭐야 이게? 뭐 그때 뭐 약속 있나 보지. 아니 뭐를 뭘 사과하냐 뭘. 목적어가 아유.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내 전화번호를 노출을 시켰어 자기 페북에다가. 그러니까. 풀로? 그래 그래가지고 막 아. 주말에 쉬는데 모르는 번호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렸더라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저기에 지금 보면은 뭐 마치 나랑 통화한 녹취가 뭐 있는 것처럼 저것 좀 읽어주세요. 네. 자, 뭐 최욱 씨, 뭐 전화를 드린 건 제 아내가 아니 그 위에 최욱 씨 지난번 통화에서 네. 약속하셨습니다. 통화 녹음이 공개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 어떤 불상사가 있냐? 너무 재미없을 거야.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겁니다.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마치 뭐 있는 것처럼. 그러네. 야, 내가 이거 경험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뻥카가 심한지 알겠어. 이것만 보면 마치 내가 통화 녹음을 까면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모르는 번호로 아니,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다시는 연락 안 할 생각으로 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냥. 비굴한 톤은 좀 있을 거다. 내가 그 뒤로 연락 안 했다고 했잖아. 예, 맞아요. 난 그걸 염두에 두고 통화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야. 까까까. 저도 명태균 씨 페이스북 보고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게 네. 하다못해 오래 함께했던 저희랑 통화를 할 때도 그래 좋다 그래 요 내용밖에 없어요. 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포착할 지점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네. 명태균이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용감해서 이렇게 막 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명태균이랑 엮인 게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근데 명태균이 이런 장난질 할 때 말 못하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뭔가 있다는 방증이야. 그러네. 이것만 포착하면 됩니다. 제발 좀 네. 얼마나 재미없는지. 예. 오세훈 시장과의 대질 조사에 안 나가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자기가 오세훈 죽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도 추가 기소가 돼요.
그러면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막상 특검에 가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 증거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증거는 다 밖에 나와 있고 특검에 확보가 돼 있어서 이 대질 조사는 그냥 형식적인 건데 네. 만약에 특검이 너 안 나와? 그럼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예, 다시 감옥으로 이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네. 크다.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 뒤에 거 보면은 봉지욱하고 최욱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대질 조사에 불출석하겠다 이런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딴에는 예를 들어 진보 진영이 봉지욱 최욱 야 빨리 너네 임마 사과해 이 새끼야. 그래, 너네 나가지. 때문에 다 망하겠어. 이런 거를 꿈꾸고 한 것 같아. 그러네 딱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아 이제 좀 스트레스 받네. 아막 내 잘했어, 번호 잘했어. 알려고 그 그거는 공개를 심했다. 해가지고. 이건 심했다. 아니 이거 쉬는데 뭐 난리가 난 그렇죠. 거예요. 전화 부를까요? 네. 진짜. 뭐 아무튼 내 번호 까도 돼. 그리고 내 번호도 까도 돼. 나는 번호 계속 바꿀 거니까. 상관없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명태균에 의해서 내가 뭐 변화될 거 하나도 없다는 점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요. 앞으로 명태균 이런 거 한 올릴 때마다 오프닝은 명태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혜진 세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